60분 부모입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특집 방송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1편 부모의 생각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방송을 보시고 많은 어머님들께서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면서 울었다라고 의견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마지막에 정운선 교수님이 제안해 주셨던 아동 성교육용 그림책 얘기를 들으시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이런 책 읽어주고 있어요 라고 사연을 직접 올려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표창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예절 문화에 관해서는 정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또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아동 성폭력 그 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만약에 일어났다면, 이미 발생을 했다면 그 후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부모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준비를 해주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 심리 전문가이신 경찰대학 행정학과의 표창원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구 해바라기 아동센터 소장이신 경북대 의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의 정운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이영애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또 여성 아동폭력 피해 중앙지원단의 김정숙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우리 개그우먼 김미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특집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김미진 씨가 이렇게 달려와 주셨다면서요. 네, 아이들을 아빠한테 그냥 던져놓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60분 부모 출연을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좀 의심도 들고 해서 그랬는데 하지만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쩌다 뉴스를 접해도 정말 이 분개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대책도 세워보고 분개하려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표창원 교수님, 네.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방송 중간중간 이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영혼살인이다. 전 사실 이 한마디가 어제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좀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말에 들어있는 의미라면 아이의 몸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 그리고 정신 상태, 영혼까지도 다 죽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은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인데요. 레너드 쉔골드라는 분이 네.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오랫동안 치료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발견한 게 살인을 하진 않았지만 그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상처는 네. 영혼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그래서 살인 피해 못지않은 그런 피해를 그렇죠. 남긴다. 네. 이렇게 사용하신 것인데요. 좀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려면 사례를 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70년대에 9살 나이에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계셨어요. 그 이름이 이제 김부남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이후에 잊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혼을 해도 남편과 잠자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한 남편이 두 차례나 이혼을 하고 직장 생활이면 모든 생활이 다 제대로 안 되고 그 9살 때 당했던 성폭행 피해는 계속 생각나고 이래서 참지 못하고 21년이 지난 1991년 1월 30일 날 가해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가해자는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당신 혼자 이렇게 누워있지만 내 인생은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다. 네. 이래서 그 가해자를 살해하고 본인 스스로가 112에 신고를 해서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잘 아시는 김보은 양 사건, 마찬가지로 9살 때부터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와 함께 그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고요. 네. 통계적으로도 입증되는 게 캐나다 연방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여성 재소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53%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성매매 여성도 그중에 60에서 70%가 아동 시절에 성폭행 당했던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그 여성들은 당사자가 가해자가 되거나 또 이런 성매매 여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상했으면 본인이 그렇게 가해자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그 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성폭력 자체도 이제 피해가 크겠지만 이게 네.
아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 아동은 성인하고는 이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성폭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아동 학대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 뭐 이렇게 네. 우리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정권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대를 당하는 거다. 그리고 특히 아동학대는 뭐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 성학대라는 것이 가장 후유증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아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아동이 여러 가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기의 발달은 도미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도미노가 넓은 도미노가 아니고 굉장히 촘촘한 도미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것에서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성폭력이나 성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일단 가장 아이의 인지, 뭐 네. 정서, 행동 이런 거에 순차적인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공부를 아이가 안 하려고 한다거나 아마 우울이나 이런 거로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이 뭐 네. 증가한다거나 또래 관계가 나빠진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이 영향력이 굉장히 연쇄적으로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의 이 성폭력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이 만일에 혹시 근친 간의 폭행, 성폭력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 많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대상이 나에게 말 못할 이상한 짓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아이들이 기본적인 신뢰감이 이렇게 깨지게 되면서 자기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어디 견뎌내기가 어려운 그런 생활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또 아동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동은 인지 발달이나 이런 도덕성 발달이 성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요. 아동기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제 탓이야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내 탓이야. 이렇게 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책, 이미 당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후유증을 계속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아동기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성폭력에 한번 노출이 되면요. 네. 이 아이 자신이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경계에 대한 그 선이 허물어져서 앞으로도 그 이후로도 또 자칫하면 성폭력의 피해가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단장님? 네, 그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게 그 아동기의 적절한 경계, 또 타인과의 경계, 그다음에 관심, 애정, 그다음에 내가 해서는 안 될 것들, 금지 사항들이죠. 네. 이런 규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는 시기인데 보통 이제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들이 유인을 하죠. 애정을 빙자하거나 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먹을 것, 아니면 애들이 호기심을 가진 물건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성폭력 가해자들이 아이들한테 그 성폭력을 한 다음에 너를 사랑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 굉장히 혼란스럽죠. 조금 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모든 것들이 인지나 뭐 이런 정서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자기가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동이 예전에 받았던 뭐 어떤 성적인 행동 이것들로 이제 착각을 하는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타인의 경계까지도 또 다른 그 또래들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애정 어린 행동이 이것들이 이제 남의 그 타인의 성적인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역할들도 하거든요. 네. 왜 결국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래들 사이에 그다음에 또 타인과의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군요. 네. 참 모든 일들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서서 뭐 표창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례만 들어봐도 이 아동 성폭력은 시간이 약이 될 수 없는 예외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동 성폭력이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저희가 드라마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나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죽어 있습니다. 20년